본사의 MD들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 코비드 상황에서 이제 중국 고객들이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글로벌 검사, 시험 인증기관 CCIC 코리아. 준비 단계를 거쳐서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행 단계로 하면 아무래도 판매처나 거래처, 파트너 개척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그에 따른 또 본격 진출까지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성 님이 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그동안 느낀 소감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수닝이라는 회사에서 소싱 업무를 이제 주로 맡고 있는데, 사실 브랜드사와 벤더사를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제품에 맞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본사에 가서 품평회를 하다 보면 본사의 MD들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한 80~90% 정도는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중국 대리상,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들과의 B2B 거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컨테이너, 2컨테이너 가져가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오히려 이제 이 제품이 제조 단계에서부터 어떤 공급 체인을 통해서 중국 엔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준비들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 시장에 대한 DB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리상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사실 저희가 품평회를 하다 보면 엔드 유저 시장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함 대표님 말씀하셨던 샤오홍수에서 포스팅이 몇 개 되어 있고, 몇 개의 좋아요가 있고, 몇 개의 즐겨찾기가 있고, 몇 개의 댓글이 되어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필요한데, 대부분 브랜드사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엔드 유저 시장에 포커싱한 데이터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C2C 플랫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보라든가 혹은 핀도도라든가 이런 플랫폼에서 선 테스트 판매를 진행해 봤다면은 그 테스트 판매의 결과까지도 우리 제안서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부 조직의 역량이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브랜드사들이 해당 연도의 KPI 실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보다도 당장 올해 수출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전략 구축에 필요한 소비자 프로파일이나 혹은 온오프라인 마케팅이나 유통채널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상품 자체는 라이프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성장되고 쇠퇴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상품보다도 우리가 포커싱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롱턴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맨파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이프 사이클이 있지만 계속 갱신이 되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지만, 우리가 강력한 팀워크를 만들고 있다면 어떤 제품이 나와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팀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한 통역이나 한두 명의 중국 직원들을 가지고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반의 자원 통합의 부족이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중국의 어떤 마케팅 이벤트들을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상품들을 맞추고 우리의 가격 체계를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 게 뭐냐면, 한국 기반의 그런 이벤트들을 우리가 주동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협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든 한국만의 이벤트, 한국만의 프로모션들을 이제 중국 시장에다가 노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이제 하나의 업체가 진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우리가 이제 좀 집단지성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집단지성의 힘들을 이제 엔드 유저 시장에 노출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화장품 시장 진출이라든가 테스트 판매라든가 파트너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세영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판매는 예전에는 우리도 다 아는 따이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내서 판매 가능성을 좀 확인해보고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 정부가 모든 그런 불법적인 어떤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따이공은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는 2가지입니다. 뭐 면세점에 입점을 해보거나 아니면은跨境 판매를 해보거나인데, 면세점도 코비드 상황에서 이제 중국 고객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결국은跨境입니다.跨境 같은 경우는 그 일반 판매하고 좀 다릅니다.跨境 판매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해외 지구에 관심이 있는 이런 소비자들이 좀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시장에서 테스트는 가능하지만 그게 이제 일반 모든 큰 시장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응을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아까 그 오 대표님이 계시는 수닝이라든가 타오바오의 글로벌 셀러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한국계 과증몰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 반응이 크진 않더라도 셀러 반응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참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과증 판매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오기석님한테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로스보더, 역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과징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작았었는데 지금 3천억 위안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과징이라는 것을 많이 주장을 하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해외 직배송이나 이런 방식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보세창고 배송이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9610이라든가 1110 이런 시스템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요즘에는 크로스보더 그 오토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우리가 보세구라고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보세구역 내에 보세 생활광장이라든가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섭니다. 그래서 이 구역 내에서는 위생 허가를 받지 않은 상품들을 오프라인이나 전시를 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해외 상품들에 대해서 그 인지도가 없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이런 체험을 유도를 함으로 통해서 사실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함수영 대표님 추가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제도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아까 신 대표님이 얘기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을 했을 때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과징으로 원하는 중국 소비자가 과징으로 사고 싶어하는 이 과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직구로 해봐서 알지만 과징을 하려면 본인의 신분증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까지 사고 싶은 거 그리고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유명 제품이거나 아니면은 신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유명한 회사가 만들었거나 유명인 모델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찾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너무 핑크빛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가 보세에서 보내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내지 않고 각 지역마다 보세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 지역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보내면 중국 그 넓은 대륙권에도 뭐 늦어도 3일 내에는 다 배송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저도 처음에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각 한 팔레트씩을 제품을 다 들여보냈던 적이 있어요. 사전에 이렇게 중국 시장을 잘 몰랐을 처음 초기 시절이죠. 그래서 그렇게 들여보냈는데 문제는 그 소비자가 그걸 전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으면 이 제품을 저희 회사 제품이지만 제가 보세 창고에서 일반적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 팔레트씩 제품을 들여보냈던 거를 유통기한이 지나고 그냥 그 안에서 폐기를 시켜버렸던 그래서 보세 창고비와 그 다음에 제품비와 이것만 버렸던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빼서 판촉물로도 쓸 수 없어요. 이거는 소비자가 반드시 주문을 해서 판매가 돼야지만 꺼낼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보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세 지역의 중소기업 브랜드로서 지금 이제 초기 런칭을 하면서 입점을 하신다면 저처럼 욕심내지 마시고 뭐 한 100개? 50개, 10개 가장 최소한의 물량을 보내시고 그로 소비자 반응이 나타날 때 그때 추가로 입점시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핑크빛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멍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 대표님처럼 이렇게 좋은 과징을 잘 아는 플랫폼하고 의논을 해서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시회와 상담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영님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시회나 상담회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맨즈, 체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입한 브랜드가 전시회에 나와 있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제가 중국에 이제 2015년부터 이렇게 매년 전시회 참가를 해보면 전시회 자체는 성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참가를 했을 때 굉장히 냉담하죠. 그래서 적어도
3회, 5회 이렇게 횟수가 지나가야지만 아, 저 회사가 저 브랜드가 지속 오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조금 파워풀한 통사들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지금 현재 가장 큰 고객은 2015년 제가 처음 진출을 했던 상해 전시회에서 만난 고객사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한 2년 정도는 매출이 있지 않았어요. 왜 오는지 모르겠는데 상하이 저희 사무실을 꼭 방문을 하고 뭐 이제 뭔가를 우리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끊임없이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뒤부터 이 사람하고 매출이 시작됐고 지금도 저한테는 가장 큰 고객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바이어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시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참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대부분 보면 한국 회사는 전시회 간다 그러면 주로 이제 출동하는 팀들이 BM팀, 상품 기획자들이 많이 가는데 사실은 전시회에서는 누군가한테 우리 제품을 교육시킬 만큼의 지식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영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 그 유통사에서 내가 이 제품을 좀 팔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 제품을 깊숙이 알려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가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그 전시회 가보시면 뭐 상담하는 시간이 뭐 길어야 5분이고 안 그러면 뭐 1, 2분이잖아요. 그 안에 이 사람한테 귀사는 우리 제품을 해서 굉장히 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영업력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전시회에 참가할 때는 그 영업진들이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TFT가 구성돼서 이렇게 좀 중국 소비자한테 한국 브랜드를 마음에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시회 상담회 뭐 우리나라의 많은 업체들이 진행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또 각 협회에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인창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전시회 참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서 과거에 전시회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아까 함수영 대표님처럼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몇 번 하다가 그만뒀어요. 사실 거기에서 오는 바이어들의 대부분 보니까 뜨내기라고 해야 되나? 아주 작은 소규모 상인들이 많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싸게 제품을 좀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일반인들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전시에 참석을 해서 뭔가 좀 바이어를 잡고 제품을 홍보하려고 그러지만 과연 그게 우리가 한국에서 넘어가는 비행기표랑 인건비랑 다 거기 참가 비용 모두 포함했을 때 과연 그 정도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오는 것일까 하고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전시에 참석할 때 그렇게 전시에 참석해서 뭔가 뭐 비행기 값이라도 뽑겠다 하면서 제품 좀 팔고 오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거기서 사실은 전시의 꽃은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괜찮은 바이어 같은 사람을 뒤에 다시 만나고 호텔에서 미팅하고 상담을 하고 전시회에서 뭐 바빠서 깊은 상담을 못하니까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참석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걸 통해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당장 바이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연결해주는 또 다른 사람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바이어를 통해서 사실은 더 큰 바이어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기업 대부분들이 전시회 참석하고 짠하고 한 4시 5시쯤 끝나면은 그냥 호텔로 들어가고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런 방식의 전시회 참석이 과연 효율적일까? 안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저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 신 작가님 얘기하신 내용이 중국 회사들 간에 있는 빅이죠. 중국 회사들이 전시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효과적으로 영업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전시회 가서 다니면서 부스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있다가 제 웨이신으로 옵니다. 조금 있다가 뭐 끝나고 7시에 뭐뭐뭐 호텔에서 저녁을 식사할 건데 오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처 호텔에 가보면 정말 방방이 그렇게 미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들이 이제 지속해서 이 전시회 아까도 제가 이제 해외 영업팀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영업은 매출이 꽃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열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회를 효과를 못 보는 경우는 이렇게 참가했다 안 했다 이렇게 징검다리가 되는 경우라든가 매년 참가하는 사람이 바뀔 때 이때는 효과를 못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전시회 참가해 보면 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는 척을 막 해요. 작년에 당신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회는 신 작가님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징검다리로 간다거나 매년 참가하는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이랬을 때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밤에 이루어지는 그런 밀접한 상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깊이 파고 들어가는 소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딱 처음 만나면 물어보죠. 가격 정책이 있어요? 마케팅 정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지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